자, 안녕하세요. 중국 왕조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족 국가로서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한나라, 그 다음에 송나라, 그리고 명나라 이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이민족이거나 아니면 찢어져 있던 시대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특별히 뭐 내세울 만한 왕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하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주변 이웃은 아니지. 주변 국가들의, 안 그러면 주변 민족들의 점령을 통해서 이렇게 확대되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중국은 문화의 용광로뿐만이 아니고 민족이나 그 다음에 이웃 국가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이웃 국가는 사이가 좋아야 이웃 국가지. 이게 쳐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다 먹는 대로 아무튼 중국에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중국은 맞으면서 땅이 커지고, 그리고 중국 한족 국가로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한나라, 송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 그런데 한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유약한 국가예요. 별로 이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는데, 송나라는 개창 초기부터 문치주의를 주장하면서 두드려 맞은, 그냥 맞다가 몇백 년을 맞다 버티다 나라가 끝났어요. 그리고 명나라가 이게 생각보다 이게 또 매가리가 없습니다. 그때 정하이 대원정 때 좀 잘 나갔으면 좋았는데 나가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왜구들이 침탈해 오니까 해금 정책이라서 바다로 안 나가요. 바다로 안 나가. 해양 봉쇄. 미쳤지. 우리가 세계사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때 저쪽은 나오기 시작할 때거든. 역사로 보면. 이제 막 뻗쳐가 나오기 시작할 때 이쪽은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가 이제 한족 국가들이 되면서 유교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농사주의, 중농주의로다가 되거든요. 그럼 뭐 경기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매가리가 없는 이 명나라, 그러니까 송나라 두드려 맞는 송나라. 그러니까 이게 대진운이 좋아요. 왜 한족들이 한나라를 좋아하느냐? 한고조 유방이 한나라를 좋아하느냐? 세 개밖에 없는데 두 개가 너무 찌리한 거야. 그래서 한나라를 꼽는 거지, 한나라도 뭐 강력하고 뭐 이랬느냐?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최강의 국가는 원나라를 제외하고, 원나라는 뭐 딴 땅까지 다 먹고 있었으니까 그거는 좀 제외하고, 중국 자체적으로 봤을 때 강력한 거는 당나라하고 청나라입니다. 당나라하고 청나라.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내세우기가 좀 그렇지. 한족 입장에서는 당나라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선비족 계열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대하씨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중에 이씨로다가 바꾸긴 하지만, 그래서 팔주국 체제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내세우기도 그렇고, 청나라는 뭐 만주족,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더 혈연적으로는 가깝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쪽이 청나라 누르하치, 청나라에 어떻게 보면 시조들이 있었던 데가 백두산이에요. 그래서 백두산이 지금 중국 가보시면 백두산 쪽, 아니 지금 뭐 코로나라 움직일 수 없지만 가보시면 백두산 쪽이 생각보다 잘 이렇게 보존이 돼 있는 게 뭐냐면, 청나라 때 거기를 성지로다가 만들어서 성역이기 때문에 사람 못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역사 입장에서는 사실 내세울 수 있는 한족, 그러니까 한족이 제가 늘상 그렇게 무능하다, 생각보다 쟤네들이 쪽수만 많지 별 볼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나중에 이제 청나라 얘기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황제 중에서 제일 대단한 황제를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꼽냐면 당태종, 이세민. 그 다음에 청나라 때 천고일제. 나 그 말 너무 좋은데, 천고일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황제. 강희제입니다. 강희제. 어떻게 그런 수식을 붙이지? 정치도 진짜 잘해요. 정치도 진짜 잘해요. 땅도 지금 중국보다 더 넓습니다. 강희제 걸륭제 때 뭐 땅이 지금보다 더 넓어요. 러시아도 깨고. 러시아가 그때 이제 또 막 동쪽으로다가 그 쫙 넓혀오거든요. 지금 러시아 같이 되는 게 이제 그 강희제 때 쫙 내려오다가 힘 대 힘으로 충돌하는 거죠. 청나라 전성기 때 강희제. 강희제가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순치제, 출가했다라고 하는 그 순치제 아들입니다. 재위 기간도 진짜 더럽게 길어요. 61년. 안 놀래네. 안 놀래네. 크게 바라지도 않았어. 나도 익숙해졌어. 그래서
중국 500명 이상 되는 황제 중에서 원투를 꼽으라면 당태종과 강희제. 그리고 나라 센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당나라와 청나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지. 그리고 자기네들 거는 다 좀 삐리삐리해. 그래서 꼽은 게 겨우겨우 꼽은 게 한나라. 한나라. 좀 저게 위대한 민족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지. 조금 약간 사실은 생각이 좀 다르지. 명말에 요 4대 고성차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운서주갱, 감산덕천, 자백진과 우익지옥 이 두 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 앞에 두 분보다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운이 좋아서 자백진과 같은 분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빼도 될 것 같은데 4명에 넣어주려고 F4에 넣는 바람에 들어간 것 같아. 저도 저 양반 책을 한 권도 못 읽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운서주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토종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토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는 벌써 사상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 있고, 그다음에 감산덕청 이게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이 양반이. 저는 이 양반 책은 진짜 아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봤었어요. 저분이 도가라든지 뭐 이런 유교 글도 손을 다 대놨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적 이해의 관점에서, 불교적인 관점에서 유교나 도가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분도 근데 옛날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게, 그게 어디 다니고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들었을 거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소모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래 사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책 쓰고 현실적인 일을 어떻게 동시에 다 하지? 그리고 책을 쓰려면 또 읽어야 되잖아요. 그만큼을 자료를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읽고 책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저게 시간적으로 되나?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 대충만 알고 있으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그 기본적인 컴퓨터에, 저도 노트북에 자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걸 이렇게 더덕 뒤져가지고 쫙 뽑아내면 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내가 어느 정도 아리까리하게 기억만 나면 가서 책장에서 그걸 다 뽑아야지. 그 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걸 다 일일이 뽑아가지고 대조해보고 넘겨보고, 아유, 보통 일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이게 나댑니다. 특징이. 이게 강남으로 유배, 뭐 옥사 이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생이 힘들기 때문에 약간 그냥 순수 종교인이 아니고 사회 개혁을 하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뭔가를 좀 바꿔서, 그러다가 이제 정치 권력하고 충돌하면 저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뭐 화엄경 강요, 그 다음에 도덕경, 장자 이런 것들에 대해 뭐 중용도 하고 뭐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그리고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 그래서 결국은 강남으로 유배 갔을 때 조계산 보림사, 지금 남화선사, 광동성에 있는 육조 해능 스님을 모신, 그게 우리가 조계종인 이유도 저 조계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고, 저 남화선사에, 이 조계산 남화선사에 육조 해능 스님이 모셔져 있는 그 육조 해능 스님 진신이 있거든요. 이 등신불이. 그런데 그게 한 분이 아니고 3분이 있어요. 3분이. 이렇게. 3분의 등신불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기로는 등신불, 이렇게 육신이 안 썩는 등신불, 등신불의 의미가 좀 다르니까 그러는데, 육신이 안 썩는 등신불을 하면 떠오르는 게 구화산이거든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구화산의 김지장 스님. 그리고 가면 김지장 스님 거는 탑밖에 안 보이고 탑에 있다더라. 저 밑에 있다더라. 라는 얘기만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백세궁에 가면 무화스님 등신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요 광동성 남화선사에 가면 3분이 있죠. 그게 해능 스님, 그 다음에 지금 이 감산덕천 스님, 그 다음에 단전 스님, 이렇게 3분이 있습니다. 단전 스님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제가 모를 정도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이 모르는데 이렇게 모른다고 얘기할 정도지 안 찾아보잖아. 아니, 모를 수는 있는데 이분이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찾았겠지. 이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막 찾겠지. 근데 그냥 몰라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분은 아니구나.
아니, 저는 맨 처음에 갔을 때 감산 스님 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감산 스님의 책들이 있는데 그 감산 스님을 여기서 보는구나. 이러면서 감회가 새로 왔다고. 감회가. 그 스님이 여기 있네. 그래서 여기 돌아가셔요. 이 얘기 하려고 내가 저 얘기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난 시간에 저 명말 4대 고승을 그냥 쭉 한번 얘기만 하고 끝! 이러려고 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까지 끌고 온 거요. 그래서 우익지육 스님은 운서 스님의 손재자예요. 운서 중에. 이 성관책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사실 번역돼서 많이 팔렸었어요. 불광출판사에서. 저도 어렸을 때 저 책을 읽었었는데 이런 거 다 고등학교 때 읽었어요. 참, 나는 그러고 보면 어렸을 때 할 일이 없었어. 학교 공부는 안 했어. 맨날 이런 거를 봐. 이게 굉장히 진기하지. 얼마나 부모님이 억장이 울었을까. 내가 생각해도 참 재밌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분이 이제 쓴 게 주역선해라고 이 주역선해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번역하신 게 탄원 스님입니다. 그래서 주역을 선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랑 또 인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탄원 스님이 이제 노자, 장자, 주역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밝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당신은 이제 선불교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관점들을 취할 거냐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런 거를 이제 번역. 그 시절에 저걸 번역했다는 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책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런 책이 존재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주석서 뭐 여러 개 있는 거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야. 안 그래. 이게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거를 중심으로 봐야 될지 판단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강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주석서만 유명한 주석서만 수백 가지 이상 있어요. 그래서 어느 거를 중심으로 볼 거냐가 정해지면 안목이 쓴 겁니다. 벌써. 근데 탄원 스님 정도면 지금 같으면 저게 별 볼 일 없어요. 왜? 지금은 자료 구하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니까. 근데 탄원 스님 정도 세대에서 저런 거를 판단해낸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어른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이 보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말 4대 고승 같은 경우는 삼교통합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토종이 점점 정토가 세진다는 얘기는 불교적인 사상이라든가 이런 색깔들이 많이 떨어졌다더라. 그리고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은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당나라 때 회창범난 때 한번 싹쓸이를 당했고 그래서 깊이 있는 것들이 많이 사라졌고 일단 사라지게 됐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외부적인 충격이 사라졌고 그러니까 인도 불교가 몰락하면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고 저건 이제 불교의 거의 끝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적으로 의미가 있느냐라고 보면 별게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청나라에 들어서면 청나라가 이제 끝날 때쯤 가면 기가 막힌 난이 일어나지. 명나라나 이런 때는 홍건적의 난, 뭐 백년교의 난, 뭐 이렇게 했다면 청나라가 끝날 때 가면 태평천국의 난, 홍수전의 태평천국의 난이 납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죠. 왜?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를 표방한 반란이에요. 홍수전이 예수의 동생이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재밌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불교는 거진 끝났는갑다. 이게 그러니까 힘으로써 뭔가를 할 수 있는 정도에서 벗어났는갑다. 오히려 서구적인 게 힘을 쓰기 시작하네. 이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좀 안타깝죠. 자, 이런 정도 하고 중요한 거는 명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왕양명입니다. 왕수인.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상가고 그 다음에 인물적으로도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 사람. 제가 중국 철학자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현장파 삼장법사 현장 선생님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왕수인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왕수인의 특징이 뭐냐면 나 저런 사람 명장에 속하는 사람이 명장.
광장명 명장전. 그러니까 명장전인데 원래 명장전이 있었고 명장들을 모은 기록이에요. 명장들을 모은 것 중에서 속편, 광 좀 더 넓게 한 거기에 174명, 중국의 장수들 174명이 명장이라고 쭉 전기를 뽑아놓은 거야. 그 중에 한 명이 왕양명이야. 왕양명은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처럼 책사가 아니고요. 자기가 장군 역할을 해요. 그럼 나가서 싸우느냐? 아니 그게 아니고 전략만 세우는 거지. 전략 딱 세워가지고 타사삭 하고. 그러니까 철학자 겸 현실에서 쓸모가 없는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쓰레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명학 쪽이 주자학은 명분론이고 양명학 쪽은 실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의 비극인데 조선에서는 주자학이 털을 잡으면서 양명학이 못 들어와요. 화서학파 이런 데서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그 힘을 못 썼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자학보다 양명학이 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양명학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근대화되기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했었어요. 그것도 좀 안타깝죠. 그래서 캐릭터 진짜 특이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가방끈들이 현실 업무 능력이 떨어져요. 가방끈의 특징이.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관으로서 이런 얘기를 뭐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장관으로 그러니까 각 부처의 장관으로서 행정가가 올라올 때도 있고 교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 정치인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게 정치인이래. 그리고 교수가 들어오면 대부분 꼴통이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빠삭해. 엄청 빠삭해. 이론은 빠삭한데 현실에서 안 돼. 현실에서 안 돼. 그래서 교수를 많이 깔면 IMF 와. IMF 와. 아니 최고 전문가야.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야.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음식을 책으로 배웠어요. 뭐 연애를 인터넷으로 배웠어. 이런 거와 똑같아. 현실에서 전혀 쓸모없어. 근데 양명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자하고 왕양명의 차이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원래 왕양명이 성리학을 배웠어요. 성리학을 배웠는데 이 사람이 소년 천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천재예요. 어렸을 때부터 천재예요. 그리고 천재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기고만장, 약간 교만하지. 왜냐면 지가 똑똑하니까 그래.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지가 똑똑한데 그러면 뭐 그게 쉽게 고분고분 잘 되나? 그러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천재인데 고분고분까지 하면. 현장 스님도 절대 안 그래.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현장 스님에 대해서 보면 안 그래. 하여간 천재과들은 다 그러게 있어. 내가 보기엔 천재 곤조가 아닌가. 근데 뒤지게 한번 당하면 이게 바뀌어. 이게 바뀌어. 그래서 35살 때 황간 유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서 황간은 되게 세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황간처럼 그냥 그 염소 소리나 내고 이러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왕보다 셉니다. 황간. 그러니까는 저 대통령 비서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행하는 거를 비판해요. 미쳤지. 하면 안 되는 걸 한 거야. 근데 이제 자기는 똑똑하고 그다음에 혈기도 좀 있고 이러니까 그걸 비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황간들의 특징은 절대 이게 화 잘 안 냅니다. 왜냐하면 낮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라서 이거를 참을 줄 알아. 참고 구밀복검이지 진짜. 입으로는 꿀이 흐르고 뱃속으로 이제 밑에 쪽으로 칼로 찌르는 거야. 뒤로. 앞에서는 좋은 것처럼 하고 뒤로 이제 조지는 거지. 이런 스타일들이 황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황간은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교육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공 대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출신 성분이 높기 때문에 기가 강력한 거고 황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잘 굽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도리 있게 잘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그런 쪽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비판했다가 인생 C컵하지. 그래서 귀주 용장으로 유배를 가요. 귀주 용장으로. 중국 지도로 보면 귀주면 태행산맥 끝쪽 이 근처. 그러니까
지금 명나라가 북경이 수도니까 상당히 간 거죠. 귀주하면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귀주에 가장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보이현 하면 떠오르는 게 보이차. 운남의 보이현 하면 보이차. 귀주 하면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귀주 전 세계에서 단일 품목을 생산하면서 전 세계 주가 지수의 100위 안에 들은 기업이 있죠. 마오타이주.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 귀주 마오타이 몰라요? 모르면 말아. 중국이 밀어붙이는 최고의 술이지. 야, 술 하나 판다고 이게 샤넬이나 에르메스나 이런 거보다 오히려 주가가 더 높다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귀주 거기서 그냥 저런 거나 좀 마시고 있지.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이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똑같은 현상 속에 처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성리학을 배웠는데 성리학은 일사일물의 이치를 다 공부하는 거예요. 요것의 이치, 요것은 어떻게 됐구나의 원리들을 파악하고 또 하고 책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요거를 종합적으로 쫙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 귀주 용장으로 갔는데 유배도 급이 있습니다. 급이 다 있어요. 저 정도 가면 골로 가는 유배입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래. 광활하더래. 책을 볼래도 책이 없대. 책이 없대. 이거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개고생 하다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야말로 이런 주자학이 얘기하는 성리학이 얘기하는 뭐 이치를 강구하고 이건 배부른 소리고 허학이다. 현실에 안 맞는 학문이다. 내 마음 밖에 있는 거는 하나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저 진울 스님 그래도 나오는 건데 이게 양명학이 선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구할 수 있는 거야말로 진정한 거고 내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거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언제나 24시간 쓸 수 있는 거야 되는 거지. 뭐 저기 있고 땅 파서 뭐 100m를 파면 뭐 금은보화가 나와요. 그런 건 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돈 있는 사람 중에서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내가 쓰는 돈이 내 돈인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해. 썼을 때 내 거야. 통장에 찍혀 있는 거는 내 건지 몰라. 죽으면 원기가 됩니다. 죽으면 원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쓰는 쪽을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시대차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는 좀 절약하는 세대였고 저희 때부터 약간 풀리는 세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분 세대는 저보다 더 심해요. 저보다 더 심해. 걔네는 진짜 모아서 쓰지. 모으는 이유가 뭐냐? 쓰려고. 이렇게. 그래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니까. 저도 옆에서 그런 애들 보면서 깜짝 놀래요. 뭐 6개월을 모아가지고 유럽 여행을 갔어요. 배낭여행을 갔어요. 뭐 이런. 처음에는 나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6개월 동안 그 힘들게 모으면 못 쓸 것 같아. 이게 아까워서. 왜? 그 고생한 게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는 그 계획을 세웠더라도. 물론 여러분들 세대에 가면 이제 외국 여행을 가요 이러면 저게 배에 기름이 껴서 돈 쓰러 다니는갑다. 군부 독재 시대 때 사고. 외제는 쓰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외국은 가면 안 돼요. 뭐 이런 사고에 이제 길들어져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할 거고. 근데 요즘 애들 보면 자기가 딱 목표로 한 금액이 차면 때려칩니다. 그리고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그거 굉장히 놀라운 변화인데. 근데 그 과도기쯤에 제가 있어서 아마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모여 있는 돈이 내 게 아니고 내가 쓴 것만 결국은 내 것으로 남는 거다. 그래서 현실적인 거냐 안 그러면 형식적인 거냐에 대해서 이 왕양명 같은 경우는 현실. 그래서 실학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허학과 실학. 모양만 좋고 헛된 게 아니고 이상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조선 성리학의 가장 큰 패단이었어요. 패단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무언가를 대단하게 말들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실제로 외세의 침략이 있었거나 뭐 일제강점기처럼 일본이 어떻게 저렇게 했을 때 아무것도 못해요. 이 바보들이. 예,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왕양명 같은 사람은 진짜 대단하죠. 하나의 학문 사상체계를 만들기도 했을 뿐더러 장군으로서는 백전백승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저 영왕 주신호의 반란이라고 있어요. 영왕 주신호의 반란. 이 굉장히 큰 반란 사건이에요. 10대 정덕제 때인데 영왕 주신호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 반란을 일으켰는데 왕양명은 그때 다른 데 반란 진압하고 있었어요. 벌써 명나라 정도 되면 저 시대 정도가 되면 계속 반란이 안 끊쳐요. 그러면 왕양명은 가서 그쪽 반란 진압하고 이쪽 반란 진압하고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니거든. 결국 죽을 때도 반란군 진압하고 오다가 객사했어요. 그런데 왕양명이 떴다더라 하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같은 캐릭터예요. 그냥 경기 끝입니다. 진짜 신묘한 계책으로 경기 끝이에요. 그래서 저때 저거를 다 왕양명이 진압을 하니까 저 정덕제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이씨, 내가 조금 출전을 해서 뭔가를 가오를 잡은 뒤에 네가 끝냈어야지. 내가 이런 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한번 출전해서 황제로서의 위엄을 딱 보이고 이렇게 조금 지휘하고 네가 딱 해버리면 모양이 훨씬 좋은데 네가 일종의 다 진압하는 바람에 내가 그걸 못했잖아. 이게 도대체 말인가 싶은. 그러니까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조가 이미 상태가 끝났다. 그래서 저 왕양명 사상을 보면 왕양명을 나중에 이제 저 양명학이 누구 거냐면 저 원래대로 위로 올라가면 저 북송 때 정명도라고 하는 사람, 정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호 선생 그 밑에 남송 시대 때 육상산 육구연 옛날에 했었습니다 한번. 육구연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게 심학계열이에요. 심학계열. 그리고 나중에 이걸 완성시키는 게 이 왕수인 왕양명이에요. 이름도 참 특이해. 저게 되는 이름인가 나 모르겠다. 인을 지킨다는 거거든. 저런 이름이 가능한가? 이름 짓기가 진짜 어려운데 저도 이름 짓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일을 해보면 저 경우수를 다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든데 저렇게 어지린자나 저런 거는 불용한자라 해서 글자에 안 씁니다. 이름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매산자, 날일자, 붙여불자 이렇게 큰 글자들 이제 하늘천자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런 걸 쓰면 박복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름에는 그런 글자를 안 써. 근데 어지린자를 쓰는 걸로 봐서 명나라 저시대 이후에 지금 우리의 성명학이 확립이 됐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저 때는 또 저런 글자를 써. 이 뜻이 아주 좋잖아. 어짐을 지킨다. 근데 지금은 저런 글자들을 다 못 써요. 그래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 다음에 또 임명용 한자라는 게 있어요. 뭐 몇 자 안 했어야 돼. 그래서 그거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지어놓으면 그걸 막 이게 숫자에 맞추고 뭘 해가지고 막 지어놓잖아. 그러면 좋은 이름은 다 연예인한테 있어. 연락이 지어놓으면 뭐하냐. 좋은 이름 다 있어. 유명인한테. 그럼 그건 또 안 되고 또 새로 억장이 무너진다. 그래서 저런 이름을 보면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양명학 철학에서 제일 멋있는 게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은 거야.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이게 그전에는 저 성리학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지목행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먼저 보고 발로다가 간다. 근데 이거는 가는 것과 아는 것이 동시야. 행하는 것이 동시야. 그러니까 보고 행하는 게 아니고 보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이 가는 거야. 너무 멋있지 않아? 이게 행동주의 철학이라는 건데 저게 선의 그러니까 선불교에서 나오는 사고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불교를 현실적으로 해석한 게 양명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명학을 나중에 성리학에서는 뭐라고 비판하냐면 사선이라 그래. 선을 뺏겨 먹었다. 선불교를 뺏겨 먹었다. 그런데 선불교는 이 얘기만 잠깐 해드릴게. 불교에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거든요. 이 영향을 받은 게 성리학이에요. 주자학. 이론 중심. 이론 중심. 그 다음에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실천 중심입니다. 이게 양명학이에요. 아니면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유광학이라고 부릅니다. 육구연하고 저 육상산하고 그 다음에 왕수인의 학문.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뭐냐? 이 불교는 종교기 때문에 현실화 되려고는 하지만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경허스님 같은 분도 현실적인 것 같지만 현실로부터 벗어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원효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저 유교 쪽에서는 뭐냐면 입세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실 안에서 이걸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두 종교의 차이입니다. 현실 안에서. 그러니까 양명은 정치 철학 안에서 이걸 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이제 해법으로 도출되는 거냐면 사실 전쟁같이 현실적인 게 없어요. 전쟁은 뭐 저런 거 있잖아. 선전포고. 선전포고는 뭔 선전포고야. 일단 까부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 신사적으로 안 합니다. 우리도 있잖아. 태평양 전쟁. 일본이 저 진주만을 까는 동시에 선전포고를 했지. 그렇게 한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하고 친 게 아니고 이미 치고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추접지. 근데 전쟁은 모든 전쟁은 다 그런 거예요. 속성이 어느 정도냐의 차이인 거지. 정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다. 그걸 송양진이라고 맹자 때도 나오는 얘기인데 전국시대 때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약간 바보 같다. 도덕을 지키면서 끝까지 내가 불리하더라도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얍삽하지만 결국 승리하는 게 정당성을 가지느냐. 그 문제가 송양진 고사에서도 나오거든요. 저게 이제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실질적으로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 아마 누가 그런 정도로 할 수 있을까? 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을까? 유일하게 문관 중에서 사실은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 서희 같은 사람들. 근데 그건 단판이잖아. 뭐 지휘를 하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 예. 그래서 책략가가 아니고 정치가가 저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거고 그런 게 바로 지행합이에요. 지행합.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한다. 그래서 내 마음 밖에 있는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그냥 현실에서 즉자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선을 이렇게 얘기하면 되려나 모르겠다. 선을 약간 넘어가 있어. 그러니까 선을 모사한 건 맞아. 선을 모사한 건 맞는데 선보다 이걸 사선이라 그러거든. 선을 뺏겨 먹었다는 얘기인데 뺏겼는데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약간 욕먹을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왜냐하면 선이라는 게 일상성을 추구하는데 결국 일상성의 끝판왕은 속세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속세 속에서 존재해야 되거든요. 선도 결국 그 단계까지 얘기를 해요. 그걸 출세간, 그 다음에 화광동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전수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간판으로 내세우지까지는 못하거든. 근데 양명학에서는 그걸 간판으로 내세워. 그래서 정치야말로 수양의 가장 좋은 환경이다. 전쟁터에서 수양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최고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불교에서도. 시장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다. 이건 선에서도 나와.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를 아예 간판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 발전 단계에서 도출했었던 문제의식을 양명이 딱 잡고 후루룩 짭짭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완성된 건 아닙니다. 완성된 철학이었으면 계속 갔겠지. 그렇지만 저것도 한계는 있어.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사상체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멋있는 흐름이 되고, 그 다음에 양명학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주자학은 깔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론 중심이냐 아니면 현실에서 직자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학 교수냐 안 그러면 정치인이냐거든. 정치인은 현실을 판단해낼 수 있느냐.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현실을 어떻게 판단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데 대학 교수들은 원리적인 사람인 거죠. 근데 양명이 말하는 건 뭐냐면 진정한 원리에 통달한 사람은 현실에서도 그대로 다 먹힐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무진장 멋있죠. 동의하지 않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어쩔 수가 없어요. 동의를 안 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